점도표 변화를 조금 더 꼼꼼히 체크해 보실 12월 FMC가 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엔켈이 청산 속도가 너무나도 빨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만 좀 진정되면 원달러 환율은 좀 내려가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도 그 중국 좀 내수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지난주에 경제 공작회의 있었잖아요. 여기서 나온 핵심 내용은 뭐였을지 한 번씩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경제 공작회의가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시장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망한 거지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24년, 23년, 22년을 비교해드리면 요게 변했습니다. 다소 완화된 통화정책. 그동안은 온건한 통화정책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또 더 완화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재정정책 소폭 강화, 효율성 확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재정 적자율을 제고하자.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확대하자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서는 부동산 투기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부동산 시장 붕괴를 억제하면서 안정적 상승을 유도하자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통화 정책은 더 완화적으로 가고 재정 정책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부동산을 상승을 유도하자라는 거라서 네.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했지만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거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시장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경제공작회의를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완화적으로 다소 완화적이라는 표현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 처음으로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중국은 이런 발표하는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내수 확대를 제일 먼저 올려놨습니다. 원래는 3번째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첫 번째로 가져옴에 따라서 네. 내수 부양에 어마어마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동안 말해왔던 기술 혁신, 경제체질 개혁, 대개방 확대 이런 쪽들을 좀 우선순위를 놓고 있어서 네. 지금은 일단은 내수 부양에 집중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 정책을 추진해왔던 장기 산업, 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또 내년 전인대에서 네. 3월 달에 전인대 있잖아요. 그때 더 추가적으로 뭔가가 또 나올 걸로 기대를 해봐도 되나요? 아니면은 네. 네. 지금은 큰 그림을 말해준 거예요.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네. 큰 방향성을 정한 거고 이제 본격적인 재정적 비율이라든지 성장률 목표라든지 네. 아니면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명확하게 가져가는 건 그때 3월 달이거든요. 네. 야후에서 그때 좀 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더 거기에 대한 컨빅션을 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또 그때 가서 큰 기대를 하면은 또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는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다. 일각에서는 재정 적자 비율을 뭐 5%까지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정책 드라이브가 좀 강해지는 그림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한 그림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은 정책 기대에 따른 등락은 있겠지만 저는 내일 상반기에는 중국 경기가 진짜로 좋아지네 라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네. 시장은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앞으로는 그렇고 그럼 지금은 좀 회복세가 보여지고 있는 건지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오늘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에 중국 실물 지표가 또 공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생산 지표 정도만 기대치에 좀 부합을 했고 대부분은 조금 못 미친 것 같은데 이 최근에 또 11월 달에 관군제도 있었고 어쨌든 소비 시즌이 있었는데 지금의 실물 지표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중국 내부적으로? 예상보다 좀 부진했긴 했지만 지금 소매 판매에는 기저 효과가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쭉 올라온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7월 저점으로 8, 9, 10, 11까지 쫙 튀어오르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과정이 있다면 보통 이렇게 올라오질 못합니다. 기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반대급부가 들어오겠죠. 11월 고점으로 24년 4월까지 10.1이었던 모멘텀이 2.3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25,
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는 과정은 분명히 그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시장 컨센이나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라고 하더라도 경기 방향성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조금은 기저효과에 의한 등락이 있었고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소비 모멘텀 이게 확실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내수 부양 정책과 맞물려서 경기 부양 정책 기대를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뭐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유동성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도 살아나는 과정이라서 저는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더 나쁘게 보기보다는 지금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룸이 더 크게 열렸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곧 있으면은 미국 소매 판매 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일단 미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들이 12월 17일에 발표되는데요.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소매 판매는 전월도 0.4였는데 전월 대비로 올라오고 자동차 제외 소매 판매도 더 좋아지고 자동차 가스 제외도 더 좋아지고 이게 GDP에 들어가는 소매 판매 관리 그룹도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11월에는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특히 광공업 생산도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 반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미국 경기는 소비도 좋고 이제 제조업 경기도 좀 살아나는 그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년 대비로 본다 하더라도 좀 눈에 띄는 변화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소매 판매가 요 위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정점을 찍고 둔화되던 데에서 벗어나서 두 달 연속 전년 대비로도 좀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생산과 광공업 생산은 이때 기저효과로 좀 아직까지 마이너스지만 조만간 플러스 반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는 지금 걱정보다 너무 좋다. 지금 아틀란타 연회에서 발표하는 GDP 나오는 또 3분기, 4분기 GDP 성장 전망이 3.3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모멘텀이 강하고 좀처럼 네. 식지 않는 경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미국 경기는 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크게 훼손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흐름, 둔화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완만한 둔화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제조업 생산이 플러스로 곧 전환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리고 그동안에 좀 반등을 하는 듯 했다가 다시 이렇게 둔화된 거는 대선을 앞두고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주저주저 했어요. 네. 근데 대선 이후에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투자 사이클이 다 지금 살아나면서 제조업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최근 이렇게 올라온 데 따른 부진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꺾이는 그림들이 나와서 기저효과 측면에서도 전년 대비 변화율은 좀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요거는 12월 20일 날 발표되는 개인 소득 소비인데요. 이 또한 전 월 대비로도 계속 플러스권을 유지한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소비는 오히려 10월보다도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들은 여전히 너무 견고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금리 인하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FMC에서 금리 인하를 이번에 좀 단행을 할 걸로 일단 그 페더 시장으로는 맞아요. 거의 대부분 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때 이게 금리 인하와 금리 동결 확률이 52대 47로 굉장히 좁혀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 연준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12월 금리 인하 필요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일단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90%대로 올라왔습니다. 금리 인하는 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인가 사이클에 대한 고민이겠죠.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나 시장의 전망은 두 번입니다.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하고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인데요. 얼마나 매파적이냐면은 9월 달에 제시한 미국 연준 중앙은행의 점도표를 보면 25년에는 4번 금리 인하한다는 예상을 해놨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2번이니까 약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리 인하 그리고 점도표가 좀 후퇴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봐야 되냐면 단순하게 25년에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거냐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보면은 요 정도거든요. 25년 금리 인하는 4번에서 3번, 그리고 26년 금리 인하는 그냥 2번으로 유지되면서 26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그리고 27년에 예상되는 기준금리가 9월 달보다 높아진다는 전망이 있어요. 이러면 되게 매파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지금 블룸버그에서 예상하는 수준 정도로만 나온다면 네. 불안정한 흐름은 좀 이어진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25년 점도표가 2번으로 떨어지고 26년도 2번으로 하고 이게 많이 올라온다면, 지금 2.875에서 3.1 정도로 올라온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쇼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26년, 27년 기준금리가 9월에 제시했던 2.875, 그러니까 2.9 정도 수준에서 얼만큼 움직이냐, 얼만큼 상향 조정되냐, 유지되느냐. 유지된다면 시장에 안도감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서프라이즈 모멘텀은 이렇게 하향 조정되기보다는 일단은 25년 4번, 26년 2번을 유지하는 경우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점도표 변화, 그냥 25년만 몇 번이다라는 것보다도 최종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롱거런이란 금리가 얼만큼 상향 조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지금 시장 예상만큼만 올라와 준다면 불안정한 흐름은 단기적으로 있겠지만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지금 예상하는 3%, 3.125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면 단기 충격 불가피, 오히려 2.875로 그냥 유지된다면 시장에는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점도표 변화를 조금 더 꼼꼼히 체크해 보실 12월 FMC가 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지금 그쵸. 금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게 또 19일에 또 네. BOJ가 같은 있는데,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엔캐리가 또 이것도 충격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또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한때 11월 말, 11월 29일 날 갑자기 코스피가 꺾여버렸거든요. 네. 그때 금리 인상 확률이 0.25에서 0.392, 그러니까 0.15%포인트 인상한다는 게 뭐 갑자기 기정사실화 되면서 막 엔화가 강세로 가고 그랬는데 이게 최근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근 BOJ 관계자들이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권에 있다, 뭐 금리 인상이 급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12월에 꼭 금리 인상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높지 않고 오히려 내년 1월이나 3월쯤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자, 그러면은 관건은 금리 인상이 계속될까라는 부분이죠. 지금 시장 전망은 금리 인상을 쭉 계속해서 0.25 대비 내년 9월쯤이면은 0.5%포인트, 그러니까 50bp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금리 인상의 의지는 명확하지만 지금 GDP 성장률 요걸 보면은 25년 1분기 정점으로 떨어져요. 둔화돼요. 물가 상승률도 25년 1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되는데 금리 인상을 더 세게 가져가야 될까? 그런 니즈는 좀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내년쯤에 한다라고 한다면 좀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 하고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2024년 8월 달에 국내 증시에 어마어마한 쇼크를 줬던 월요일 블랙 먼데이. 블랙 먼데이를 야기했던 엔캐리 청산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자, 요거를 계산해 볼게요. 이때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셌던 이유는 엔캐리 청산 속도가 너무나도 빨랐기 때문이거든요. 자, 24년 7월에 18만 4천 계약 매도였던 게 24년 9월 약 한 달 반 정도 만에 6만 6천 계약으로 매수 전환됐어요. 그러면 이게 25만 계약이 한 8주, 9주 동안에 25만 계약이 매수 전환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한 속도냐면, 자, 21년 1월에 5만 5천 계약이었던 게 24년 7월 3년 6개월 동안 여기서 24만 계약 정도가 매도로 누적됐던 걸, 3년 6개월 동안 매도로 누적됐던 걸 8에서 9주 만에 되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셌다는 거죠. 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속도였죠. 네.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던 거고 네. 지금은 그 정도의 속도도 안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엔화 순매수가 25,800만 계약 순매수예요. 과거 역사적으로 최대가 7만 계약이었습니다. 플러스 7만 계약이어서 아무리 많이 지금 매수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맥스 5만 계약이거든요. 5만 계약. 8월 달엔 7월에서 8월, 9월까지는 25만 계약. 네. 지금 5만 계약. 한 5분의 1 정도로 매수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엔캐리 청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정할 수 있는 수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시장의 충격은 8월보다 훨씬 더 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때도 그랬거든요. 98년에도 엔화가 급락할 때마다 코스피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2번 정도의 매물 수화 과정을 거친 뒤에는 엔화가 강세를 가든 약세를 가든 그냥 시장은 알아서 갔거든요. 수급은 소화되고 물량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네. 계속 더 강해지기보다는 충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수급 변수는 영향력을 약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엔캐리 청산으로 인한 코스피 변동성이 있다면 저는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1차 충격이 있었을 때 충격은 너무 컸지만 네. 2380에서 다이렉트로 2700 갔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를 네. 좀 한번 매수기회로 삼아보셔도 그때보다는 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네, 변수들이 참 많은 게 엔화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또 달러의 변수가 또 우리 원화랑은 좀 많이 좀 그렇잖아요. 네. 지금 1,430원대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은 조금 안정화를 찾았다라고 하는데 1,432원 막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요. 네. 이거는 뭐 고환율 이 상황이 언제까지 대체 지속이 될까에 대한 좀 걱정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최근 원달러율 1,430원대로 진입한 거에는 첫 번째 트리거 포인트는 정치 불확실성 이슈였죠. NDF 야간 네. 선물 시장에서 1,444원까지 갔었던 상황인데 최근 아직까지도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율이 내려오지 못하는 그림은 달러 인덱스가 또 107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려올 만하니까 또 달러가 강해진 거죠. 네. 그러면은 원 달러율 어떻게 될 건가? 일단 달러를 먼저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금리나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저희는 요게 좀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하향하는 그림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달러 더 강해지기보다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원달러율이겠죠.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네. 무슨 의미냐면 달러가 1% 오를 때 원달러율이 1.5% 오르면은 달러보다 원화가 0.5%포인트 더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 흐름보다도 더 약하다라고 평가받는데 지금 다행히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나면서 정점을 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 달러 인덱스만 좀 진정되면 원 달러율은 좀 내려가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달러 인덱스가 원 달러율이 지금 1,430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1,450원대, 40원대를 넘기보다는 좀 등락을 보이다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1,350원대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지금은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지 원화가 더 약한 흐름들을 보이고 원달러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20일 날 PCE 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예상에 부합하게 된다면 저는 채권금리나 달러 인덱스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여전히 1,350원 정도를 하단으로 잡고 계시는 거면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네요. 뭐 높은 수준이긴 한다 하더라도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러 대비 원화 약세가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 약세 정도가 이렇게 꺾이는 시점에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림들을 반복해 왔거든요. 네. 이런 그림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는 국내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는데
중국 경기가 좀 더 살아나고 유럽 경기가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달러는 좀 더 약해질 것이고 원달러율은 저희가 보고 있는 1350원대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변수들이 향후 환율과 한국 원달러율에 좀 영향을 주고 국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달러가 조금 약해질 수 있는 환경이어도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더 약해지는 그쵸.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로화도 그렇고 뭐 위안화도 이제 앞으로 관세 대비해서 위안화 더 낮춘다고 뭐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또 계속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유럽이기는 하거든요. 네네. 유럽 좀 내부적인 상황이 워낙에 안 좋기는 하잖아요. 네. 유럽도 앞으로 좀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벤트들이 더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밖에 경기 부양 수단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유럽이 금리 인하를 좀 가속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자, 네. 그러면은 지금은 달러 강세 압력에 영향을 주는 게 유럽이 급격한 금리 인하한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고, 이번에도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 10월, 12월 세 번 연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50bp 금리 인하도 좀 고민을 했었다라는 네.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럽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가져가면 미국과의 격차 때문에 유로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최근 달러가 강한 이유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 흐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실제로 유럽 경기가 조금씩 올라와 주게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 유로화가 더 약해지고 달러가 더 강해지는 그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컨센 자체는 내년 하반기에는 유럽 기준금리가 2% 밑으로 간다는 전망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중립금리 밑으로 가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는 경기 부양이겠죠. 실질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히려 달러는 약해지고 유로화는 강해지는 그림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금씩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지금은 미국은 경기가 괜찮긴 한데 네. 유럽과 중국 경기는 못 믿겠다. 그죠? 네. 불안하다.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유럽하고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면 한국 수출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중국 수출 비중이 19.4고요. 아세안이 16.7, 유럽이 13.5입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33%거든요. 미국은 18.6. 그러니까 18.6%가 좀 슬로해진다고 하더라도 네. 33% 수출이 좀 올라와 주게 된다면 한국 수출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 여기 보실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기업 이익으로도 연결될 텐데 미국은 제조업 경기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한국 실적에는 좀 우호적인 변화고, 지금 그동안 한국 수출이 잘한다고는 했지만 수출이 잘했던 이유는 미국 때문이었고 반도체 때문이었잖아요. 네. 다른 애들은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근데 유럽이 가장 수출 비중이 꺾였고 중국도 많이 꺾였던 상황에서 유럽과 중국이 좀 살아나게 된다면 수출이 조금 더 견조해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실적 측면에서 좀 우호적인 변화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한국 수출 그리고 한국 기업 이익도 시차를 두고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유럽이랑 중국도 이렇게 지금 내수 부양을 하는 거를 보면서 데이터가 개선되는 거를 좀 확인하는 네. 단계들이 앞으로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지금은 금리 인하 많이 한다. 네. 그리고 중국은 경기 부양 좀 세게 한다. 그리고 위안화를 용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막 들어오면서 환율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정책 동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변화, 다른 그림들을 그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변화들이 가시화되면서 네. 한국 증시에는, 한국 수출에는, 한국 기업이익에는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내년도를 그래도 긍정적인 뷰로 좀 보고 계시니까 네. 그래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좀 불안한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너무 많이도 속기도 하셨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장은
어떤 접근법을 가져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 반등은 일단은 2,700선 중후반 내년 1, 2월 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뭐 2,500선 전후에서 등락은 있겠지만 지금 2024년 7월부터 형성된 하락 추세대 이때도 저항이었고요. 이때도 저항이었던 걸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 5개월 이상 이어졌던 하락 추세가 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2,580까지는 아마 12월 중에 갈 것이고, 단기 등락 이후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텐데, 많은 분들이 불안하시죠?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근거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그림들은 이번의 하락 추세, 그러니까 지난번 2360을 찍었던 그림들은 중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큰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근거들을 보여드리면 지금 코스피가 분위기가 어떤 때랑 비슷하면 단기적으로는 작년 10월 말하고 비슷합니다. 작년 10월 말에 어떤 그림이었냐면 2,300 지킬 거야 했는데 10월 31일 날 2,300을 깨버렸습니다. 이것도 장대 음봉으로. 이번에도 2,360을 찍을 때 장대 음봉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급등하면서 약 2달 만에 약 17%가 올랐거든요. 이때의 반전 트리거는 실적 전망치가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이었고, 이때도 11월, 12월이 맞물리면서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요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과거 지금 다행히 지난주 후반 4거래일 연속 급등을 하면서 12월 수익률이 플러스 반전을 했어요. 과거 지금까지 5개월 연속 하락이었고 다행히 6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을 했는데, 과거 5개월 이상 코스피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적이 언제였었나를 보니까 딱 4번밖에 없습니다. 2000년 이후 4번밖에 없는데 2000년 12월하고 2008년 11월은 6개월 연속 하락했어요. 그리고 24년 7월하고 21년 11월은 5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요 3번의 케이스를 보시면 1년 동안 한 35에서 40, 50%까지 올라갔죠. 다만 21년 11월만 마이너스긴 한데 이때랑 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굉장히 안 좋았던 그림들이 좀 풀리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 요 빨간색이 현재입니다. 5개월 연속 하락. 요 초록색이 앞서 말씀드렸던 2004년 7월, 요 회색이 21년 11월이거든요. 보시면은 초록색처럼 올라갈지 내려갈지 요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2004년 7월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경기가 좀 슬로해졌다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었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죠. 그리고 21년 11월은 여기 이때는 경기가 확 꺾였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보시면 선진국 OECD 경제선행지수는 올라가고 신흥국, 신흥 아시아 또한 둔화되는 게 턴어라운드 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확률적으로 2004년 7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을 베어리시하게 보기보다는 좀 더 상단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 이슈나 이벤트에 의해서 등락을 보인다거나 수급 변수에서 등락을 보이게 된다면 저는 좀 상단을 열어놓고 좀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가 2004년 7월 케이스거든요. 이때도 재밌는 게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죠. 그러네요. 조정 초반은 대폭락, 그 다음 반등, 하락, 반등, 하락. 근데 이때도 6개월째에도 전반부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반을 지나면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쫙 치고 올라가서 등락이 있고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드 사태 이후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나타날 거였는데, 이번에도 중국 경기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에 따라서 한국 수출, 한국 기업이익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면 좀 더 지금 불안한 마음들을 좀 가라앉히고 공포심을 가라앉히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들에 좀 포커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